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Anesthe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소아 마취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고위험 시나리오들입니다. 신생아의 독특한 생리부터 시작해서 주요 신생아 및 영아 수술, 그리고 연장아와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케이스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한번 훑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는 바로 신생아 마취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장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환자들이죠. 이 아이들은 생리적 예비능이 정말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약물 반응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취 계획을 짤 때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하나가 아이의 예후를 좌우할 수 있어요.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신생아 마취가 왜 어려운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신생아의 몸은 그냥 어른의 축소판이 절대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 심혈관계는 심박수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호흡기는 또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체온 조절도 미숙해서 저체온증에 빠지기 너무 쉽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가령 저체온증에 빠지면 바로 대사성 산증으로 이어지고, 이게 또 심박 출량을 떨어뜨리고 마취제에는 더 민감하게 만들죠. 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안전 범위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기본 원칙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실제 케이스로 들어가 보죠. 아주 위험도가 높은 신생아 응급 수술들입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복벽 결손 두 가지 케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제대 탈장, 즉 옴팔루세레와 복벽 파열, 게스트로시스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둘 다 엄청난 수액과 열 손실이 있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바로 덮개, 즉 세게 유무입니다. 게스트로시스는 장기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감염이나 손상 위험이 훨씬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동반 기형입니다. 옴팔루셀의 경우엔 심장 기형 동반율이 무려 40에서 60%에 달해요. 이건 뭐 수술 전에 심초음파를 보는 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 두 질환의 마취 관리는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 전에 공격적으로 수액과 전해질 교정을 끝내야 하고요. 둘째, 수술 중에는 체온과 수액 관리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를 닫은 후에는 복부 구획 증후군이 생기지 않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볼까요? 기관식도루 TEF입니다. 이건 정말 마취과 의사에게 고전적인 딜레마를 안겨주는 질환이죠.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는 부풀리지 않고 폐만 제대로 환기시킬 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관내관 팁을 페스툴라는 지나가게, 하지만 카리나에는 닿지 않게 딱 그 지점에 위치시키는 거죠.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보통 유도할 때 자발 호흡을 유지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양압 환기를 걸었다간 공기가 다 피스툴라를 통해 위로 새어 들어가서 위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정작 폐로는 공기가 안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발 호흡을 유지하면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튜브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엔 신생아 응급수술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선천성 횡격막 탈장, CDH입니다. 이 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단순히 횡격막에 구멍이 나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로 인해 폐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심각한 폐저용성과 끈질기게 따라붙는 폐고혈압,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저기서 아주 중요한 임상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CDH 환자, 수술이 급할까요? 진단받자마자 바로 수술실로 달려가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명확하게 아니옵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의 치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지점이에요. 예전에는 빨리 수술해서 장기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보다 우선되는 건 이 아이의 불안정한 이행기 순환을 안정시키고 미친 듯이 올라가 있는 폐혈관 저항을 최대한 떨어뜨리는 내과적인 치료입니다. 이 안정화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술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CDH 환자 마취 알파이자 오메가는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폐고혈압을 악화시키지 말자, 이겁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저산소증, 고탄산혈증, 산증, 저체온증, 얘네들이 전부 다 폐혈관을 꽉 수축시키는 강력한 트리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약 하나하나, 환기 설정 하나하나가 전부 이 트리거들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신생아기를 지나 영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대표적인 게 바로 유문협착증입니다. 이 병의 핵심은 기억하셔야 할 게 이건 수술적 응급이 아니라 내과적 응급이라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이 유문협착증 관리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죠? 수술은 서두르지 말아라는 겁니다. 아이가 계속 토하면서 생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특히 저염소성 저칼륨성 대사성 알칼리증을 완전히 교정하기 전에는 절대 마취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정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취 유도하자마자 아이가 숨을 안 쉬는 무호흡 같은 끔찍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연하 서해부 탈장 수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죠. 하지만 마취과 의사에게는 수술 자체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수술 후 무호흡의 위험입니다. 특히 아이의 나이가 그냥 개월수가 아니라 수정 연령 포스트 컨셉추얼 에이지로 60주가 안 됐다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레드 플래그입니다. 호흡 중추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이죠. 이런 고위험군 아이들은 절대 당일 퇴원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입원시켜서 최소 12시간 이상 호흡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 수술에서 마취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좀 더 나이가 있는 연장아 케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복잡한 동반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아주 독특한 마취 문제를 일으키는 급성 질환으로 수술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장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가시죠. 전종격동 종괴 환자는 증상이 없었더라도 마취 유도 시 치명적인 심폐호탈이 올 수 있다. 정말 소아마취에서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멀쩡해 보이던 아이가 마취 유도와 동시에 기도와 심혈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플랜 B를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능하다면 무조건 자바로흡을 살려서 마취를 진행하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컬랩스가 발생하면 이 슬라이드에 있는 프로토콜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1단계, 모든 마취제 스탑. 2단계, 즉시 아이를 옆으로 돌리거나 엎드리게 해서 종괴의 압력을 줄여줘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혈압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외과의를 포함한 수술팀 전체가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봉반 질환 하나가 평범한 수술을 얼마나 고위험 수술로 바꾸어 놓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냥 편도절제술과 심한 OSA, 즉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편도절제술은 완전히 다른 수술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OSA 환자들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반응이 극도로 예민해서 보통 용약을 썼다가는 바로 호흡이 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통 방법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모든 접근법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근육생검 마취는 무슨 병을 의심하느냐에 따라 마취 계획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환자를 재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마취 약물이 오히려 환자의 기저질환을 건드려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D쌤 근위영양증이 의심되는데 석신일콜린을 썼다? 이건 그냥 재앙을 자초하는 겁니다. 치명적인 고칼륨혈증으로 바로 심정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슨 약을 쓸까 보다 무슨 약을 절대로 쓰면 안 되나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마취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우리의 의학적 지식이나 기술적인 능력만큼이나 아이와 부모님에 대한 공감과 소통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장이 이 파트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님과의 협력,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부모님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뭘 무서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안정감을 느끼는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이 모든 정보를 부모님에게서 얻어서 마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성공적인 마취의 첫걸음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같은 발달장애라도 어떻게 접근이 달라져야 하는지 명확히 보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 아이들의 경우 가장 큰 허들은 심리적인 부분이죠. 낯선 환경, 시끄러운 소리, 갑작스러운 접촉 같은 감각적인 자극이 아이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뇌성마비, CP 아이들의 경우는
신체적, 생리학적인 문제들이 더 큰 과제입니다. 만성적인 호흡기 문제나 위식도 역류, 근육 경직으로 인한 자세 문제 같은 복잡한 동반 질환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자, 오늘 정말 다양하고 도전적인 케이스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수술을 안전하게 끝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쓰는 이 마취 약물들이 아직 발달 중인 아이들의 뇌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불확실성 사이에서 어떻게 최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이건 우리 마취과 의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숙제이자 이 작고 연약한 생명을 다루는 우리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